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쁜 소화라는 애기씨가 있었더랍니다. 소화는 18 고운 나이에 이웃 고을 최고 부잣집인 박참판댁의 외아들과 혼인을 맺게 되었지요. 친정에서는 금지옥엽 키운 딸을 위해 어릴 적부터 소화의 수발을 들며 자란 우직한 머슴. 소화는 시집살이가 아무리 고대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를 차리고 남편을 하늘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박참판댁 시어머니는 여간 깐깐한 위인이 아니었지요. 국이 왜 이리 짜냐, 빨래 꼴이 이게 뭐냐, 하루가 멀다 하고 트집을 잡으며 소화를 쥐잡듯이 잡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이토록 소화를 미워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소화의 배에 태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대를 잇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시절, 시어머니는 호시탐탐 며느리를 내쫓고 새로운 부자댁 처녀를 새아기로 들일 궁리만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화를 대청마루로 불러내더니 냅다 흰 종이 한 장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별지, 바로 소박을 맞았다는 이혼장이었습니다. 3년간 애도 못 낳는 성녀가 어찌 우리 집안 귀신이 되려 하느냐. 당장 나가거라. 소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여 남편인 박도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요. 서방님,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모질고 정없는 남편은 소화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소화는 그제야 자신이 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당장 저 여편네의 짐을 싸서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라. 시어머니의 불호령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때 바깥채에서 장작을 패던 칠성이가 비명을 듣고 단숨에 뛰어왔지요. 칠성이는 하얗게 질린 마님의 얼굴을 보고는 대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채고 이를 꽉 물었더랍니다. 제가 마님의 짐을 챙기겠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시지요. 칠성이의 무시무시한 기세의 하인들은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칠성이는 소화의 방으로 들어가 꼭 필요한 옷가지와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주셨던 낡은 옥비녀 하나만을 몰래 품속에 챙겨 작은 보따리를 만들었지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힌 박참판댁 대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바람을 맞으며 소화는 그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가세가 기울어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갈곳 잃은 소화의 발밑에는 차가운 진흙탕물만 매정하게 흘러가고 있었더랍니다. 그때 칠성이가 소화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급하게 쫓겨나느라 버선도 없이 맨발이었지요. 하얗고 여린 마님의 발이 진흙과 돌부리에 긁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낡은 집신을 벗어 소화의 발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제 신발이라도 신으시지요. 소인은 맨발로도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칠성이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 소화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년을 모신 남편은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건만 천한 머슴인 칠성이가 자신의 언발을 감싸주고 있었으니까요. 마님이 어디를 가시든 이 칠성이가 목숨을 걸고 곁을 지키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시지요. 칠성이의 맹세에 소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집신 한 켤레와 보따리 하나뿐이었지만 적어도 이 험한 세상에 의지할 내 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며칠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배가 고팠지만
소화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러다 어느 깊은 산속에서 지붕이 반쯤 날아간 버려진 산당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오늘은 여기서 비바람을 피하시지요. 칠성이는 재빨리 마른 낙엽을 긁어 모아 잠자리를 만들었더랍니다. 밤 공기가 찹니다. 소인의 옷이라도 덮으시지요. 칠성이는 자신의 두툼한 겉옷을 벗어 소화에게 덮어주고는 자신은 얇은 적삼 차림으로 문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보초를 섰습니다. 칠척 허구의 칠성이가 문 앞을 지키고 있으니 맹수들도 감히 다가오지 못했지요. 하지만 모진 시집살이에 비바람까지 맞은 탓일까요? 다음 날 아침 소화는 펄펄 끓는 열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린 채 헛소리까지 하는 마님을 보며 칠성이는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칠성이는 무작정 산을 내려와 아랫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머슴이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은 뻔했지요. 칠성이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매를 맞아가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려 마침내 국밥집 주모에게서 남은 보리 주먹밥 2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당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피투성이가 된 제 몰골은 숨긴 채 조심스레 소화를 일으켜 주먹밥을 먹여주었습니다. 마님,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요. 소화는 칠성이의 멍든 얼굴과 까진 손을 보고는 그가 자신을 위해 무슨 짓을 겪었는지 짐작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칠성아, 넌 어째서 이 모진 고생을 사서 하느냐? 날 버리고 가면 편할 것을. 소화의 물음에 칠성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옛날 아씨 시절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신 적이 있습니다요. 소화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가물가물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칠성이가 아직 뼈만 앙상했던 어린 꼬마 머슴이던 시절. 그해 여름 칠성이는 마당을 쓸다 실수로 대감마님이 가장 아끼던 청화백자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지요. 대감마님이 노발대발하여 저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쳐라 명했을 때 10살 즈음의 어린 소화가 뛰어나와 칠성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마당에서 뛰놀다 실수로 깬 것입니다. 저 아이는 죄가 없어요. 소화의 당돌한 거짓말에 대감마님도 허허 웃으며 넘어갔더랍니다. 그날 밤 소화는 굶고 있는 칠성이를 몰래 광간으로 부르더니 조망만 한 손으로 귀한 다과인 약과를 건네주었지요. 칠성아, 너는 짐승이 아니야. 내 사람이야. 알겠지? 이거 먹고 기운내. 그 달콤한 약과 한 입과 내 사람이라는 따뜻한 한마디가 고아였던 칠성이의 평생을 지탱해 준 전부였습니다. 그날 혀끝에서 녹던 약과의 단맛을 소인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요. 그 은혜를 다 갚기 전까진 절대 마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칠성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화는 칠성이의 거친 손을 2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주종 관계를 뛰어넘는 깊은 믿음이 싹 트고 있었지요. 며칠 뒤 소화의 열이 내리자 칠성이는 품삯을 벌기 위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걷던 중 수십 명의 험악한 산적 떼가 거대한 상단의 마차를 둘러싸고 약탈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마차 안에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대상인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저 상인을 구하면 마님을 편히 모실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칠성이는 산비탈의 거대한 바위를 맨손으로
굴려 산적대의 진영을 무너뜨린 뒤 번개처럼 뛰어들어 호랑이 같은 괴력으로 산적들을 풍비박산 내버렸지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산적들을 보며 대상인 왕행수는 칠성이의 엄청난 힘과 담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왕행수는 엎드려 절하며 돈주머니를 내밀었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돈을 거절하며 딱 한 가지만을 부탁했습니다. 소인에게는 목숨처럼 모시는 마님이, 계십소인에게는 목숨처럼 모시는 마님이 계십니다. 제가 3년간 일에 큰 돈을 벌어올 테니 그동안 마님을 안전한 객사에서 편히 모셔주십시오. 칠성이의 우직함과 충성심에 탄복한 왕행수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더랍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소화를 왕행수의 크고 안전한 상단 객사로 모셨습니다. 비바람 치는 산당을 벗어나 따뜻한 방죽에 앉은 소화는 어리둥절했지요. 칠성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칠성이는 북방으로 3년간 목숨을 건 장사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님, 딱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인이 반드시 큰 돈을 벌어 마님께 번듯한 기와집과 비단옷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소화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칠성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돈 따위는 필요 없다. 내게 남은 사람은 이제 너 하나뿐인데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너라. 약속하겠느냐? 예, 마님, 목숨을 걸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는 왕행수의 거대한 상단과 함께 북쪽 변방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소화는 대문 밖까지 나와 칠성이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더랍니다. 북방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와 맹수들, 그리고 도적대의 습격이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소화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괴력으로 모든 위기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왕행수는 칠성이의 우직함과 비상한 머리에 감탄하여 장사의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물건값을 매기는 법부터 상도덕까지 칠성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상단의 2인자로 성장했지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이는 호랑이, 가죽과 산삼무역으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벌어들였지요. 드디어 그가 약속을 지키고 남쪽으로 돌아갈 날이 밝았습니다. 한편 왕행수의 객사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소화. 그녀의 귀에 익숙하고도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소인 돌아왔습니다. 소화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이 툭 떨어졌지요. 그곳에는 낡은 삼배옷을 입은 멋은 칠성이가 아니라 최고급 비단옷을 걸치고 수십 마리의 말과 수레를 이끌고 온 늠름한 거상 칠성행수가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소화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약속대로 살아서 마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화는 체면도 버린 채 달려가 칠성이의 품에 안겨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이 바보야. 사람만 오면 될 것을 어찌 이리 고생을 했느냐. 칠성이는 가장 먼저 남의 손에 넘어가 폐허가 되어가던 소화의 옛 친정집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어마어마한 웃돈을 주고 되사들였습니다. 마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공간을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집을 화려하게 수리한 뒤 칠성이는 마을 한가운데에 거대한 상단을 세웠습니다. 그 상단의 이름은 다름 아닌 소화상단. 머슴 출신인 자신의 이름 대신 평생 모실 마님의 이름을 높이 치켜 세운 것입니다.
칠성이가 사온 조선 최고의 붉은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나온 소화. 그 고운 자태에 칠성이는 넋을 잃고 말았지요. 소화 역시 듬직한 사내가 되어 자신을 지켜주는 칠성이를 보며 가슴이 콩닥거렸더랍니다. 소방 맞아 쫓겨난 소화가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3년 전 소화를 맨발로 내쫓았던 전 남편 박참판 댁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가세가 기울어 빚더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소화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정답게 살아보자꾸나. 참으로 뻔뻔한 수작이었지요. 소화가 어이가 없어 입을 열기도 전에 칠성이가 호랑이 같은 기세로 두 사람 앞을 쾅 가로막았습니다. 여기가 어딜 감히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3년 전 마님을 진흙탕에 버린 자들이 인간이더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마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칠성이의 벼락 같은 사자 후에 기가 눌린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오줌을 지리며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한 사이다였지요. 하지만 앙심을 품은 전 남편 박도령은 간악한 흉계를 꾸몄습니다. 관아에 부패한 사또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뇌물로 바치며 소화 상단이 북방의 오랑캐들과 금지된 밀무역을 하고 있다고 거짓 고발을 한 것입니다. 며칠 뒤 살벌한 포졸들이 소화의 기와집을 들이닥쳐 다짜고짜 소화를 포박하려 들었습니다. 밀무역의 수괴인 소화를 당장 추포하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지요. 그때 칠성이가 소화 앞을 막아서며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십니다. 밀무역을 했다면 상단을 이끄는 이 칠성이가 독단으로 저지른 짓이요. 마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결백한 분이십니다. 칠성아, 안 돼. 내가 왜 내 죄를 뒤집어쓰려 하느냐. 소화가 울부짖자 칠성이는 뒤돌아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님, 어린 시절 저를 대신해 거짓말을 해주셨던 그 약과의 은혜.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칠성이는 관아로 끌려가 살이 터지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또는 배우가 소화라고 자백하라고 협박했지만 칠성이는 피를 토하면서도 마님은 죄가 없다며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화 마님은 옛날처럼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소화는 즉시 왕행수에게 전가를 보내고 상단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박도령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화는 박도령이 wal패들에게 돈을 주고 밀무역 장부를 위조하게 시켰다는 결정적 증좌와 사또에게 매물을 바친 장부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제 역공을 펼칠 짜릿한 시간이 다가왔지요. 소화는 이 명백한 증거를 들고 한양에서 파견된 꼿꼿하고 정의로운 암행어사를 직접 찾아가 엎드려 고발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간악한 무리들이 무고한 백성을 잡으려 하니 부디 하늘의 뜻으로 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날 칠성이의 사형이 집행되려던 찰나 암행어사 출도야 하늘을 찢는 호통과 함께 역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뇌물장부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사또와 박도령 일가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 고꾸라졌지요. 저 썩어 빠진 탐관오리와 간악한 박도령의 목에 칼을 씌우고 곤장백대를 매우 쳐라.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 악당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난 칠성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를 향해 소화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소화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이의 품에 와락 안겨버렸지요. 이 바보야, 내가 죽으면 나 혼자 어찌 살라고 그런 미련한 짓을 했어. 소화의 울음 섞인 원망에 칠성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그 옛날 약과 값을 전부 치른 것 같아 속이 참으로 시원합니다요.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요. 소화의 극진한 간호 덕에 칠성이의 상처는 말끔히 나았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칠성이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어엿한 한 명의 사내로서 소화 앞에 무릎을 꿇고 옥비녀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아니 소화 아씨. 비록 천한 출신이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연모하고 지키겠습니다. 저와 100년 가약을 맺어 주시겠습니까? 소화는 환하게 웃으며 칠성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온 고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진 두 사람의 혼례식. 소박맞고 쫓겨나던 비참한 날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신부와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신랑이 탄생했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소화 상단을 조선팔도 최고의 상단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들처럼 헐벗고 핍박받는 이웃들을 위해 곳간을 활짝 열어 아낌없이 베푸는 진정한 활불 살아있는 부처이 되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처음 쫓겨나 비바람을 피했던 그 낡은 산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정성스럽게 달콤한 약과 한 접시를 올려두었지요.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그 약과를 말입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소. 칠성이의 달콤한 고백에 소화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선한 마음으로 운명을 개척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전설이 되었답니다.